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원국어의 고혜원입니다. 전국에 계신 7급 수험생 여러분, 이번 2019년 치러진 7급 국가직 시험 어떻게 치르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시험을 다 끝내고 점수 시점도 끝내고 다소 어찌 보면 홀가분하고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간 저랑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챙겨갈 건 챙겨가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시험 준비에 잘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어떻게 출제된지부터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 나눠보죠. 이번 시험이요. 어떻게 푸셨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범주로 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한눈에 보여드릴 텐데요. 문법이 전체 문제 중에서 7문제 35% 생각보다 낮지 않았고요. 비문학이 전체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사실은 난도 자체로 굉장히 어렵다 할 만한 문제가 딱히 있었던 것은 아니나 시간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생각엔 비문학 읽기를 비롯한 어떤 읽기 연습이 되어 계신 분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물론 회원국어 문제풀이 함께 하신 분들 괜찮으셨죠? 또 한 가지 평상시에 내가 읽기에 대한 어떤 독해 팁을 잘 알고 있는가, 잘 장착하고 계셨는가 라는 평상시 실력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이 7급은 과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국어 문제를 어느 데의 순서로 푸셨을까? 즉 국어의 순서를 누구 다음으로 푸셨을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어를 첫 번째 푸신 분과 혹은 세 번째 과목으로 혹은 네 번째 과목으로 순서에 따라서 약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피로도가 이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더불어 문학 및 고전 문법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10%. 그리고 어휘 및 한자 문제도 10%. 물론 중간에 등장한 애국가라는 개화가사를 과연 문학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비문학 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비중 자체가 대단히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관건은 단언컨대 문법적 지식의 빠르고 정확한 적용, 그리고 읽기에 대한 평상시 연습과 그리고 시험장을 대비한 시간을 측정한 연습을 과연 얼마나 많이 장착하고 그것을 실제 시험장에서 발휘했느냐가 고득점의 가장 관건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차근차근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다음번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접할 것인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1번 문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말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슨 말씀? 높임의 말씀이 있죠. 선생님의 말씀, 높임도 있고 뭐도 있다. 제 말씀, 자기를 낮추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너를 말로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X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발음 문장입니다. 두 번째,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 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 자, 살짝 3인칭 자기를 생각했어야 해요. 철수가 철수의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철수가 철수의 앞의 말을 그대로 받지 않고 다시 받아주는 너를 우리가 제기칭이라고 부를 거죠. 그런데 철수는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니까 몇 인칭? 3인칭. 그 3인칭을 다시 받아주는 대명사, 제기대명사 뭐가 있다?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 3인칭 자기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장서를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받았구나? 당신이라고 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가 정답이죠. 그래서 당신은 물론 you로 해석되는 2인칭도 있지만 앞에 나온 3인칭을 다시 받아주는 높임의 당신.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도 확인하죠. 3번. 이따위를 놓치면 안 되죠. 자신을 낮추어서 저희라고 말할 수 있죠. 다만 뭐가 나가리다? 그렇죠.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해야 하고 붙였어요? 띄었어요? 붙였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번째,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10,000원이 세요. 품절이 습니다.
자, 너는 세요, 습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일단 객체와 전혀 관련이 없죠. 객체라는 것은 목적어 부서. 너를 높이기 위해서는 못이다, 뵙다, 들이다, 여쭙다가 동원될 거고 시라는 녀석은 주체와 관련 있는 말, 즉 주체 높임에 쓰이는 말인데 바르게 쓰였다, 잘못 쓰였다, 잘못 쓰였다, 그죠? 그것은 10,000원이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것은 10,000원입니다 면 충분하고요. 물건이 품절이다의 뜻이니까 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품절입니다 라고 하면 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도 틀렸고 표현도 틀렸고 정답은 2번이에요.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잘난 척 보여드릴게요. 뭐 어마어마하게 적중해서 적중한 내용은 그냥 제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이 기억의 예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전미사를 찾아라. 전미사. 위치가 뒤다. 두 번째.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 그러니까 조건 두 가지입니다.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접사여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품사를 바꿔라 그랬어요. 낚시질 일단 최종관계 여기다 붙임표 할 거죠. 뭐 맞다. 접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어 조건은 해당이 있지요. 다만 뭐가 문제구나. 품사를 바꾸지 않아. 낚시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낚시 명사를 낚시질 명사로 만들었으니까 품사를 바꾸지 않아서 나가리. 만약 여기에 왔더라면 답이 될 수 있을 뻔했죠. 그렇죠? 왜냐면 낚다에다가 시 했다면 네가 낚다 자리에 와서 시 네가 뒤에 와서 붙었고 뭐 할 수도 있다. 품사를 바꾸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시였다면 네가 이 문제 해당 사항이 있겠으나 또는 낚시라는 낱말에다가 지를 붙여 놓았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두 번째,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우리말에 미음 음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가 미음 기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 즉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사도 있지만 뭐도 있다. 명사로 뭔가 역할을 하게 하는, 그치? 명사형, 전성, 어미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게 접사인지 어미인지부터 판별했어야 해. 그런데 옥수수알이 크다. 네가 주어 역할을 하고 네가 크다라는 서술어 역할을 하고 부사격 조사죠. 지금 부사어 자리에 왔는데 즉 하나의 문장 성분 자리에 주어 수로 퐁당 그래놓고 미음음기가 왔어. 또 뭐구나?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이란 얘기는 네가 주어 수어로 역할을 하니까 네가 접사다 접사가 아니다. 접사가 아니다. 어미인 셈이고 옥수수알이 의미상 잘하다 grow의 의미로 쓰고 있으니까 는 동사고 동사 자리에 어미로 와 있으니까 어미이므로 아예 접사에 해당 사항 자체가 없다라고 판별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더 있다. 황금을 보다 명백하게 목적격 조사랑 엮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그러기를 돌같이 하라. 소개하시죠. 을룰 무슨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그치? 주어는 생략된 채, 주어는 지금 생략돼 있고, 자, 황금을 목적어 보다 서술어, 그러니까 목적어와 서술어만 나와 있는데 네가 보다 자리에 미음음기로 바꾼 거죠. 역시 네가 명사절로 와 있구나라고 판별했었어야 하고, 너는 당연히 보다 동사 자리에 어미라고 판별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몇 번밖에 없네. 3번밖에 없어요. 세 자매가 정답다. 그렇게 앉아있다. 물론 해석 그렇게 됩니다. 다만 너의 기본어 자체가 정답 다가 되고 우리말에 정이라는 녀석은 명사 답을 접사로 보시든 답다를 접사로 보시든 정이라는 명사를 답다 정답다 용어들로 만들었어. 형용사로 만들어줬죠. 네가 전미사임과 동시에. 왜냐 우리가 용언을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판별할 땐 다를 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답이란 녀석이 정이란 녀석 뒤에 붙어있는 전미사임과 동시에 품사를 명사에서 형용사로 전환해 주었다는 거죠. 명백하게 정답은 3번 찍었어야 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섞어 주었구나. 자, 너무 많이 해서 잘난 척을 쪼르륵 보여드릴게요. 많이 나오네. 자, 그쵸? 용언인지 아닌지부터 여러분이 잘 판별했다면 좋았겠다. 소망해봅니다. 3번 문제.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뭔가 일치불일치에 가까울 테지만 그런데 추론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글을 잘 살펴야 되는데 얘는 사실 굉장히 땡큐한 지문이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따옴표가 와 있고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미
전반부에 다 끝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선택지 한번 보고 올게요. 나바호이는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나바호인. 아마도 핵심 포인트는 나바호인인 것 같고 그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이 얘기가 포인트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많이 실제한다는 인식으로 지금 여기를 굉장히 중요히 여겨서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미래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이게 포인트인지. 세 번째, 나바오이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 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뭔가 앞으로의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 정리에는 뭔가 긍정적이지 않다가 포인트인지. 네 번째, 나바호이는 기마민족으로 말을 타네요. 그래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그리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가 포인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애리조나주 북부의 나바호 인디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의 시간 개념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일단 잘 찾았어야 되고 인디언 그리고 미국인 같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포인트는 우리가 앞서 봤지만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찾아야 할 바. 그런데 나바오 인디언은 되게 달랐는데 자, 나바오인에게 시간과 공간이 같았대. 그 무슨 얘기야? 즉 지금 여기 많이 실제하며 미래라는 것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바오인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동일한데 여기 많이 실제해서 그래서 미래라는 게 현실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포인트. 나바오 마을에서 성장한 나의 옛 친구는 그 점, 어떤 점? 바로 방금 이야기한 점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까 살짝 여기만 보면 약간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었겠죠?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빠른 흐름으로 읽었어야 해요. 잘도 알다시피 나바오인은 말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를 즐기지. 그런데 만약 나바오인에게 자네 지난 독립기념일에 플래그 스태프에서 경주를 온통 휩쓸었던 내 말을 기억하지? 하고 물었을 때 그럼 기억하고 말고 하면서 그 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끄덕인다고 해도 그에게 다시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에게 주겠네 하고 말하면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버릴 것이네. 그러나 만약 내가 방금 타고 온 저 비루 먹은 말 알지? 영양실조다 안짱다리인 저 늙은 말을 해진 안짱과 함께 자네에게 줄게. 저놈을 타고 가게나 하고 말하면 그 나바오이는 희색이 만면하여 악수를 청한 다음 자신의 새말에 올라타서 사라질 것이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바오이는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아주 땡큐하게 우리한테 마지막에 못을 박아줬어요. 그러니까 나바오이는 다음에 줄 좋은 말 필요 없고 지금 주는 별 볼 일 없는 말을 더 중시해. 그게 뭐야? 장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가 포인트였어. 그러면 장래 이익에 대한 고려할 가치를 뭔가 느끼지 못한다를 찾아내야겠죠. 선택지 확인할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 장래에 대한 가치가 필요 없어. 느낄 수 없어. 몇 번이죠? 3번이지. 그치?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가치, 앞으로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뭔가 매력적이어 하지 않다를 찍었어야 해요. 사실 1번.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력이 좋은지 자체도 확인되지 않지만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미래잖아. 그러니까 네가 뭔가 미래에 대한 가치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고. 두 번째, 살짝 생각했어야죠. 나바오이는 지금 여기만이 실제한다는 인식으로까지는 괜찮은데 약속을 잘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미래 가치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너고요. 더불어 나바오인이 기마민족인지 또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죠. 다만 지금 준 말을 좋아했다라는 내용만 있었어. 그러니까 정답 명백하게 3번을 찍었어야 해요. 네 번째 문제 깝니다. 추론하는 문제 얼마나 많이 연습했어요. 글을 읽을 때 앞부분을 천천히 읽고 뒤에 있는 큰 따옴표 부분을 빨리 읽는다. 이런 기법들 아셨다면 아마 답에 근접하시기 더 좋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4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시작할 때 엄마가 아이에게 지금 뭐하니? 뭐로 시작했다? 예시로 시작했어. 그쵸? 그러니까 그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번 내용 볼게요. 1번. 같은
의미라도 어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어감 포인트냐. 다음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억양 얘기냐.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상황 얘기냐. 네 번째,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냐. 다시 가볼게요. 앞서 우리가 살짝 첫 문장을 째려봤어. 왜? 예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알게 지금 뭐하니? 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항상 급하면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읽어보라 그랬죠. 마지막 문장.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뭔가 쉽다. 끝났어. 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상황, 중간에도 계속 예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빠르게 이 문제를 찍고 넘어가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진짜 지금 뭐 하니? 라는 의문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겠으나 만약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당연히 너는 지금 뭐 하니?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수사 의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질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와 정말 땡큐 하지 않습니까? 예문 앞에다가서 지금부터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의 예를 들어주겠다. 친절하게 못을 박았어. 엄마도 컴퓨터를 좀 쓰자. 자, 엄마 좀 쓸게. 너 좀 비켜봐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심부름을 해라. 이제 그만하고 엄마 심부름 좀 해주렴. 뭔가 콩나물을 좀 사오렴.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만하고 밥을 먹으라. 나와라. 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친절하게 또 얘기해. 이처럼 중요하다 그랬죠.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당연히 생기기가 쉽다.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었어. 이따 틀리면 안 돼요. 정답 몇 번이다? 이미 확인했죠? 정답은 3번. 5번 문제 갑니다. 뭐 일치불일치 문제 연습 많이 했죠. 가장 주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5번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 경음화. 경음화가 뭐예요? 된소리, 되기. 그치? 그러니까 원래 해사소리인데 발음했을 때 그 결과가 된소리, 꼴, 땐, 빠, 찌, 싸가 되는 게 된소리, 되기. 장애음이 뭐예요? 자음. 중에 평음이 뭐예요? 예사소리. 그러니까 자음 가운데 예사소리인데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된소리 되게 우리한테 정의를 주고서 대표적인 된소리 되기 유형 우리가 이미 외운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의 포인트는 뭐죠? 끝에서부터 푼다지롱. 그죠? 끝에서부터 가야지. 네가 당연히 앞에는 다 맞는 애 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왜? 시간 잡아먹으라고 우리가 제가 끝에서 풀라 그랬죠.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다사자 당연히 네가 뭐가 돼요? 따, 싸, 짜.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 자, 하늘과 소가 만나서 발음하세요. 시작. 하늘, 소. 그치?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 너 사이소리 현상이지. 네가 한자어 리을 뒤에 다사자가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너 누가 만났어요? 물과 동이. 발음하세요. 시작. 물, 똥이. 앞말이 울림소리고 뒷글자가 예사소리인데 원래 없던 된소리가 들어온 사이소리 현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다. 둘 다 고유어야 게다가. 근데 너는 결석. 네가 학교에 안 나왔어의 결석이든 응? 아니면 뭔가 내가 먹은 것이 몸에 안 좋아서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돌이 되었다의 결석이든 어떤 거든 결석. 한자어릴 뒤에 다사자.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죠. 너도 마찬가지. 절정. 한자어릴 뒤에 다사자 해당 사항이 있지.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 그런데 디귿. 관형사형 어미. 뭐라고요? 관형사형 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관형사형 어미가 있는데 그중에 리을, 을 뒤에 연결되는 평음이 경음으로. 그래서 만날 사람 되는 너를 묻고 있어요. 뭐 찾아야 돼요? 용언이 있는지 찾아야지. 그치? 어찌하다 자리에 리을. 그쵸? 너는 용언이 없어. 너는 가다 자리에 리을. 그러니까 해당상 어찌할 바, 갈, 꽃. 이들 둘밖에 없잖아. 근데 이미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라 했으니까 몇 번 찍어야 해요? 1번을 찍었어야지.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것이냐. 물론 발전. 너는 리을이랑 연결돼야죠. 한자 리을 뒤에 다사잖아. 그죠? 10군데가 맞아요. 10군데가 맞아요. 사실 얘는 세고 있으니까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되고요. 열은 수 관형사가 되죠. 이 관계에 대해서 표준발화법에서 정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의 입장은 뭐냐? 10군데 오케이.
10군데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일단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자, 니은번. 얘는 살짝 제한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 용언 어감 뭐일 때? 니은, 미음, 리을로 끝났을 때 그때 니은 미음은 헛받침 겹받침 다 해당 사항이고 리을은 겹받침일 때만 뒤에 오는 골, 된, 사, 자 어미가 된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제한을 했죠. 누구로만 제한을 했네? 비음, 콧소리. 그러니까 니은 미음의 용언의 끝소리가 즉 어간의 끝소리가 이걸로 나는 거로만 제한을 했어. 얘 기본이 뭐예요? 껴안따. 그러니까 껴안떠라. 당연히 떠라로 소리 나겠지. 얘는 삼따가 기본형 아니니까 그러니까 삼떠라로 소리가 나겠지. 얘는 안따가 기본형이니까 안떠라로 소리가 나겠지. 얘는 담따니까 담고 다 해당 사항이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다 니은, 미음,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이어서 된소리 되기가 해당 사항이 있고 대표적인 된소리 되기죠. 앞말이 골덴바 뒤에 연결되는 골덴바지사가 껄, 땐, 빠, 찌, 싸로 발음되지 않습니까? 발음하면 먹고 얘는요. 노, 디귿으로 소리 나니까 노, 습 그치 놓습이 될 거고 너는 자음동화 놓습니다로 소리가 변하겠지. 그래서 놓습니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골덴바 뒤에 골덴바지사가 껄땐빠찌싸 되는 현상이 있다고 봐야 하고 얘는요 받고로 소리 날 거죠. 얘는요 잡고 당연한 말씀. 그러니까 먹고 다 1번 2번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간 잡아먹게 하려고 다 해당되는 녀석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답 몇 번 찍었네요? 1번 찍었어요. 자 6번 문제 갑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쵸? 정말 많이 연습한 내용이어서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막 잘난 척을 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부터 갑시다.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이미 기출에도 나왔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뤄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 얘는 가능하 다 자리에 니은이 와 있어. 왜? 가능하다라는 형용사 자리에다가 니은을 붙였다는 거죠. 이 니은의 정체가 뭐죠? 니은 친구 은도 있고 친구 는도 있고 친구 리을 을도 있고 친구 던도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관형, 사형, 전성, 어미. 그러면 이 관형, 사형, 전성, 어미가 왜 나왔냐는 거지. 왜? 이 뒤에 뭐가 나오는구나. 체온이 나오겠지. 체온. 그래서 관형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본 사람 보는 사람 볼 사람 보던 사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능하다 뒤에 널 취했어.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명사가 나와줘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가능한 한 개를 의미하는 가능한 한. 우리가 아예 가능한 한으로 외우자 그랬죠. 가능한 한 발음이 같으니까 자꾸 얘를 빼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가능한 빨리 이 니은을 취한 이유는 빨리라는 부사를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명사를 꾸미기 위함. 그러니까 적절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는 그들의 뒤지지 않는. 게임 끝났죠? 그들. 찌르면 피 나옵니다. 뭐죠? 유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해요? 그들에게라고 해야지. 물론 그들에게 너는 사람이니까 에게를 쓴다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잘한 거죠. 세 번째. 자율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다. 우리 말에 늘다라는 말은 증가하는 모든 것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다를 다시 늘다 자리에다가 이를 붙일 거냐 아니면 늘다 자리에다가 리라는 접사를 붙여 파생할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분화되죠. 그럼 소개하세요. 이는 무슨 뜻만 갖게 되었다? 길이. 그렇지. 길이에만 느리다를 쓰고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한다? 늘리다. 얘는 지금 길이에요? 길이가 아니에요? 길이가 아니야. 시간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해? 늘리다 라고 써야겠지. 너무나 명백하게 정답 3번 찍었어야 하고요. 4번 살짝 수준이 있었다. 수준 있는 선택지였다. 답이 너무 이미 먼저 나와서 네가 이런 순서로 푸셨다면 아마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우리말에 아니하다 라는 녀석은 먹다 뒤에 오면 먹다를 따라서 보조동사. 만약 예쁘다 뒤에 오면 예쁘다를 따라서 보조 형용사로 쓰이는 보조용어. 그런데 지금 누구 뒤에 하냐면 효과적이라는 명사 뒤에다가 이다를 붙여서 효과적이다라는 서술어 뒤에 등장했어.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효과적 이다의 이다가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효과적 이는 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이다는 는을 취하지 않아. 마치 형용사처럼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는을 취하지 않고 주로
은을 취하지.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는 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야 해요? 효과적이지 않은 논평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4번 선택지가 다음 시험에 뭔가를 좀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험에 네가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가직만 치르시는 분들은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심기일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몇 점 받았나 최저만에 사용하시겠지만, 다음 시험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느리다 열심히 했고, 이다란 녀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도 많이 공부했다,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시조 자체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쵸? 틀리면 안 돼요. 밑줄 친 가토리 도사강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성어로 적절한 거. 그래서 일단 한자를 보고 옵시다. 좀 재미있었죠? 선택지 먼저 볼까요? 1번 보고 정말 좀 웃었어요. 그쵸?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그쵸? 네가 원래 똑같은 애, 이렇게 똑같은 애가 와야죠. 아들자 아니고 아래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는 애. 그러니까 네가 외로울 혈자인데 외로울 고자로 살짝 바꿨죠. 똑같은 뜻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고혈단신. 그러니까 혈단신이나 고혈단신이나 홀로란 뜻이겠죠. 두 번째 읽읍시다. 넌 아시죠? 당랑거철. 그치? 벌레가 막아 세웠어. 뭘? 수레를. 그치? 그러니까 범아제비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에게 덤비다.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아니겠습니까? 3번. 와, 이것도 우리를 뭔가 헷갈리게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엔 아마 이거 두 개 보고 읽으시지 않으셨을까.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아비부자 밑에 도끼가 들어있는 도끼부자로 너를 많이 읽는데, 여기 뭐 나왔네? 절국공이 자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작침입니다. 그러니까 쇠로 된 절국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인데, 작침이나 작침이나 아니면 마부위침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뭐 하는 거죠? 노력.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걸 갈아서 작은 걸 만들었어. 노력 얘기하는 성어 아니겠어요? 4번 읽어주세요. 네 이름은 백척간두. 백자나 되는 장대 끝의 형세. 포인트는 위험. 그치? 뭔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얘기할 때 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조 보고 오죠. 사실시조 너무나 많이 봐서.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 자, 이 까투리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절망적이겠지. 너무나 슬프고 무섭고 두렵고 이러겠죠. 그다음 두 번째 누가 나왔냐? 도사공. 이 도사공은 어떠냐?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자, 바다 한가운데 있고요. 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도 잃고, 노도 잃어버렸어. 닷도 잃고. 닷이 뭐죠? 닻을 내려라.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닻이죠, 여러분. 닷도 읽고, 물론 다 치읓으로 쓰겠지. 잃어버리고. 용총이 뭐냐? 여기 도칠단배, 이게 돛이잖아요. 이 돛에 달려있는 줄을 용총이라고 한다면 그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고, 치도 빠지고. 치가 뭐냐? 방향타, 키. 방향타도 빠지고. 어떻게 그려야 방향타처럼 보일까? 자, 너는 물놀이 기구 아니고 방향타 키예요. 이것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모득. 뭔가 어두워지고 있죠. 천지는 적막하고 까치 놓을 사나운 파도라고 알려드렸었죠. 이것까지 떴는데 게다가 어머나 해저까지 만난 도사공. 계속해서 뭔가 쌓이고 엎친 데 덮친 격. 완전 그죠?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상황을 표현해라. 자, 들어갈게요. 자, 너는 1번 봤던 고혈단신 찍어요. 당랑거철 찍어요. 마저작침 찍어요. 백작간도 찍어요. 백작간도 찍어야겠지. 위험한 형세. 읽으셨다면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시 자체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한자 앞에서만 조금 덜 당황하셨으면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보죠.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1번. 태권도에서만큼은 확 그업을 해야죠. 왜요? 에서가 조사인데 태권도 체언 뒤에 등장한 대로만큼뿐은 조사죠. 그러니까 조사는 항상 붙였어야 해요. 그러니까 에서만큼은 다 붙였어야죠. 발군이 뭐예요? 무리 중에서 빼어나다. 여럿 중에 뛰어나다 뜻이죠. 여럿 중에서 뛰어난 실력을 내다. 자리에 를 와 있고 거야 펼쳐요. 다. 그치? 것이다를 입말 구어투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너는
앞에가 나가리여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뒷동리는 내다 그럴 것이다. 잘했어요. 1위 오늘부터는 조사 보조 쓰고 있죠. 잘 돼야 너는 잘 되다. 몇 단어? 한 단어. 누구의 반대죠? 그럼 얼마나 많이 써요? 잘 되다의 반대. 안 되다. 일이 안 되다. 그죠? 일이 잘 되다. 동사 버전. 잘 되다. 안 되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 잘 돼야 하다. 그럴 터인데 할 터인데 터이다 자리에 지금 터 의존명사 터가 왔는데 너를 붙여 써서 나가리가 됐어요. 용수야 5년 만인데 한잔해야지. 자 OX X 뭐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났어. 5년 만에 만났어. 시간의 경과일 때만은 뭐다? 의존명사.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시간의 경과 많지. 의미상 시간의 경과가 있다면 많이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게 해야 해요. 5년 만이다. 그런데 자 여기 살짝 형광 펜슬 했다가 다음 시험 대비하시는 분 준비하세요. 우리 반에 한잔하다가 한단 말이야. 한잔하다. 진짜 한 잔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잔하다. 네가 하나의 동사로 지금 쓰고 있구나. 살짝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자 대로만큼 뿐. 자 대로만큼 뿐은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의존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체온 뒤에 오면 붙여서는 조사. 지금 얘는 이끌다. 뒤에 왔어. 이끌다. 이끄는 뒤에 오면 뭐다? 의존 명사. 기본형이 따라가다인데 리을밖에라는 뭐가 있다? 어미가 있어. 그것 외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어미가 있죠. 따라갈 밖에라고 해서 달리 어쩔 도리가 없음을 표현하는 붙여서는 어미로 잘 쓰였구나. 몇 번 정답? 4번 정답. 사실 리을밖에가 생소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나머지가 너무나 명백해서 너를 찍었다면 정말 잘했다고 리을밖에를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셨어야 해요. 정답 몇 번 찍어요? 4번 찍어요. 계속 가요. 뭐 잘난 척 하는 거죠. 할 밖에 많이 했다 뿐만 아니라 뭐 대로만큼 뿐 뭐 마르고 닳도록 했고요. 뭐 띄어쓰기 문제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조곤조곤 잘난 척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자 9번 가요.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나가리를 골라라 그랬어요. 자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기본형이 뭐다? 부시었다. 그치 부시었다. 친구가 또 있네요. 적금을 뭐하다? 부시었다. 적금을 부시었다. 다만 니들의 공통점이 있죠. 물 자체가 증가하는 것도 뭐라고 한다? 부디귿다 라고 할 거고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자 물속에 오래 있었던 라면 어떻게 되죠? 부디귿다. 똑같습니다. 얘가 지금 물속에 오래 있어서 손과 발이 부디귿다 되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의미상 이미 나가리가 나왔어요. 누구? 2번 나가리. 우리말에 불다는 언제? 바람 불다 피리 불다 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를 찍었어야 해요. 물론 확인해야죠. 얘는 지금 부시었다에다가 뭐 붙였구나? 어서를 붙여서 뭐 했구나? 시옷 달라. 너 뭐구나? 시옷 불규칙. 마찬가지 부시옷다 잘했다가 지금 뭐 취했구나? 한 적금을 꾸며주고 싶었는데 점점 충돌하니까 매개 의가 왔는데 너는 붓은 부은 그러니까 쇼 불규칙이어서 부은이라고 썼구나. 더불어 너는 활용은 잘했죠? 부디귿다에다 뭐 취한 거? 서 취했죠? 근데 부다서 불어서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 마찬가지 부디귿다에다 뭐 취했구나? 과거 시제 취했죠? 그래서 네가 붓었다 불었다로 변하고 있는 거. 그래서 네가 활용은 잘 되었구나. 정답 몇 번 찍어요? 2번 찍어요. 자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부디귿다 부시었다 너무나 많이 해서 그죠?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번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을 고르래요. 옳은 것. 자 옳은 것 고르 갑시다. 4번부터 보죠. 그 발가숭이 몸뚱이가 위로 번쩍 쳐들렸다가 물속에 첨벙 처박히는. 자, 처박히는 너 뭐 하는 거죠? 그러면 박다라는 녀석이 있어. 박다. 근데 마구 박다를 뭐라고 해요? 처박다. 그렇지. 처박다. 뭐가 와 있구나? 접사. 근데 그것의 먼동 피동. 그래서 처박히다. 그러니까 치다 박다가 아니죠. 치다와 박다의 관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박다 마구란 뜻의 접사 처가 와 있는 상태. 네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가령 치다와 들어가다. 우리가 어떻게 쓸까? 너는 치다와 들어가다가 만났다. 뭐라고? 쳐 들어가다. 그죠? 쳐 들어가다. 쳐 부수다. 진짜 히트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너를 치다의 다고지 활용해서 쳐로 쓸 수 있겠으나 얘는 지금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3번 야속 터군요. 자 야속 하가 있었겠지. 그런데 이 뒤에 더 군 요가 왔구나. 하가 들어있는 용언 기준
앞말 받침 골덴 바지 쌓일 때 하를 뭐 하겠다? 날려야죠. 그러니까 야속 더군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가 텀벙 서어바퀴다 야속 더군요. 신제품을 선보이다. 아마 이랬겠지. 신제품을 선보이다. 근데 과거 집어넣고 싶었구나. 그 다음 어도라는 어미를 취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선보의 짝대기 어도라고 쓰든가 아니면 배엇 합쳐져요. 됐어도가 되든가. 그러니까 네가 펼쳐봐도 말이 안 돼. 이 쌍시옷은 뭐냐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네가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라고 감을 잡든가 아니면 문맥상으로 선보이다여서 너를 따져보니 네가 될 수가 없다 하든가. 그러니까 몇 번 남네? 1번 남아요. 우리말에 이 다자리에 뭐가 있구나? 음에 앞에 원인 뒤에 결과 그대와의 추억이 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끌어주는 혹은 근거와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끌어주는 음에라는 어미를 취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명백하게 다 알아야 되는 녀석과 함께 약간 다소 낯설 수도 있는 녀석을 준 거죠. 항상 선택지는 이딴 식이라고 했죠. 정답 1번 찍었어야 해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문제 보러 가도록 해요.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틀리면 안 되죠. 너무 쉬웠죠.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뜨르르르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것을 다른 말로 바꿔요. 까닭은. 이유는 그치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지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까닭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놓아서 공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짝꿍이라고 명백하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뭐라고 물었을까? 왜 그렇게 작품을 쓰시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 까닭은 이렇기 때문이에요. 게임 끝났습니다. 몇 번 찍으러 갈까요? 몇 번? 그치 몇 번? 4번이지.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까닭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다 살짝 주력하다 뭐 이런 말로 바꿔놓았을 뿐 똑같이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취재를 하시는가요? 헛소리고요.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고요.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 어떤 것들인가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명백하게 네가 답이구나. 그래서 사실 읽기 팁을 알고 계셨다면 정말 쉬운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문제 갑시다.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박스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은 7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이 없다. 다시 사람은 7자 몸뚱이가 있는데 뭐가 제일 귀하다? 마음과 이치가 귀하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동그라미 해야지. 마음과 이치가 제일 귀하답니다. 이게 제일 귀한 거래. 온통 한 껍데기의 피고름이 큰 뼈 덩어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건 귀한 게 없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해준 거지. 다른 건 귀한 게 없다. 다 그냥 이것뿐이다. 그래놓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옷을 입을 줄 알고 음탕한 욕심을 채워준단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후기를 사모하고 후기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 선할 때는 싸우고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하는 짓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다 뭐 있어? 나열했어. 이거 빨리 읽었어야 해. 그래놓고 무릇 정리를 해줍니다. 무릇 100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엥? 자, 본능은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세모죠. 왜요? 이걸 따르면 뭐다? 짐승이다. 그치? 짐승이다. 그러니까 앞서 얘는 되게 귀한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따르면 짐승이니까 이걸로 이걸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내용 나오거나 이거하고 이거 관계 뭐 이런 얘기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 이 사람의 주장이 뭘까? 가봅시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웬 자연의 이치? 헛소리죠.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건가? 3번. 빈부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에 영향을 준다. 빈부격차 뭔 소리야.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지 않는다. 이런 감정이 늙기 전까지다.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해줘요. 뭐라고요? 앞에 가볼게요. 뭐하고 뭐? 마음과 이치 그리고 뭐라고요? 본능 관계를 얘기해주는 몇 번째가 되는구나? 2번. 그치.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를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거구나. 정답은 2번을 찍었어야 해요. 자, 뒤에 문제 또 가보도록 하죠.
뭐 주장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읽는 팁을 알고 있다는 건 시험장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었겠죠. 13번.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치 불일치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네요.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이 중에 세 가지는 적절하고 하나가 헛소리다.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 첫 번째 알다. 많이 기억하다. 이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된다. 두 번째 70대의 독서. 20대의 독서. 자, 이것이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 이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읽어라. 이걸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인지. 네 번째,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독서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이 중에 나가리가 하나였어요. 확인해 보러 가죠. 20대의 체험은 40대의 체험을 못 다루고 당연하죠.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따를 것이다. 핵심 포인트 체험.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체험이 많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 장자가 소년은 대년을 못 따른다 라고 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이가 갖는 체험이 되게 크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뒤집었어 바로.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 년을 살 것인가 수백 년 수천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독서가 문제다. 질문. 독서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독서가 중요하다. 그치? 이 문제라는 말은 독서가 중요하다. 즉 체험, 연령. 자,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왜? 연령이 많아지면 체험도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연령이나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나 있어. 그래놓고 책이 너무 많아서 일생 동안 읽어도 부족하다라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독서가 문제인데 어떻게 다 읽지? 걱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 눈을 꼭 한 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10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 아, 내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뭐구나. 정해져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된대. 박학다식. 무슨 뜻이죠? 박학다식. 많이 알다. 그치? 또 박람강기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보고 감각에 기억해. 그치? 많이 아는 것, 많이 기억하는 것 이런 거 해서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대. 왜?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데 지장, 따시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게 뭐 하다고요? 글 쓰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대. 잡학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오히려 우리의 총명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주장 다시 얘기해요. 체험이 중요하다.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는 많이 해야 된다. 아니었죠? 뭐다? 필요한 책이 꼭 있다는 거야. 그렇지? 더불어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게 좋다. 꼭 그렇지도 않다. 꼭 그렇지도 않대. 왜? 글 쓰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읽지하지 않는 거 고르러 가야 몇 번 정답? 2번이죠. 그렇죠. 2번이죠.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나이가 많아서 책 읽는 게 글쓰기 더 좋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지. 명백한 문제였어요. 자, 인간의 체험, 연령, 한계가 있으니까 독서가 중요하다. 필요한 독서를 해라.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 명백하게 확인했어요. 정답은 2번. 계속 가죠.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비슷한 내용도 했다. 그죠? 자, 소설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이 소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어. 우리가 사실은 그냥 금방 찍을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비문학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어렵다고 꼭 외로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자, 뭘 주려고 하는구나. 희망을 주려고 하는가? 그런 거 같죠?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거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이 대사가 누구의 대사? 그의 대사.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말을 이게 나의 말이 확실하다면 그가 뭐 하려고 하는군요. 고지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들였으나 나는 그러니까 나하고 그의 말이 확실하네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던 그런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 뭔가 도둑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문간방에 사는 사람인데 식칼을 들고 도둑을 가장해서 나타났구나.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이는 훗날 위해서 나로서는 부득이한 그러니까 나는 뭐 했구나. 그쪽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준 거죠.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 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도 나가
그가 누군지 알아차렸다는 걸 눈치챘겠죠. 삐뚤빼뚤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닫아서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뒤봐왔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지.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의 얼굴은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두운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가 나보다 창리문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X죠. 너보다 내가 많이 배웠어가 아니라 나 눈치 깐 것 같네. 근데 사실 나 이래봬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오.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 보인 거지. 그러니까 우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 작품을 알고 있다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으나 비문학으로 앞뒤 밑줄에 앞뒤를 확인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나는 방 한 칸을 내놓죠. 그죠? 그런데 방 한 칸에 누가 들어왔군요? 여기서 그라는 사람, 권 씨 아닙니까? 권 씨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오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연이 있냐? 그는 대학도 제대로 나오고 여기다 잘하겠잖아요. 대학도 나온 사람인데 그만 어떤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죠?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됐고 살짝 감옥에도 다녀오고 그 다음부터 취직이 안 되고 사회에서 어떤 감시받는 인물로 어떻게 낙인 찍히게 되는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막노동밖에 없어서 자기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은 이 집 주인인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나가 처음에는 안 빌려주죠.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은 잘 도와줬는데 그래서 아까 대사도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죠. 결국은 그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지금 칼을 들고 밤에 등장하게 된 것. 결국 그는 사라지고 그가 정말 항상 반짝반짝 닦아 신고 다니던 구두만이 남았대. 그러면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이 9켤레의 구두가 상징하는 건 뭐구나?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상징한다는 거죠. 때는 언제냐? 바로 1970년대 이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이 성남.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이 밀려 간 도시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 그는 70년대 사회가 낳은 부조리의 아픔을 그대로 뭔가 갖게 된, 그대로 받게 된, 그 결과를 받게 된 참 안 된 그런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그에 대한 연민을 살짝 비춰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시점은 뭐겠군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계속해서 문제도 풀러갈게요. 정답은 2번. 너무나 많이 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넘어가요. 15번 문제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고 세 개는 적절한데 한 개가 나가리다. 자, 그 한 개를 잡으러 갑시다. 선택지 먼저 확인하죠.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선의 맛, 그러니까 뭔가 선을 그렸나 봐요. 그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향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개가 명암법이 다르다. 세 번째, 회화에서의 명암은 사물의 실제감, 밝고 어두운 거니까 실제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번째, 동양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이 중에 하나가 나가리를 찾으래요. 가봅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우리나라 and 동양.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 그게 뭐냐? 명암이 빛과 그림자 아닙니까? 왜? 이걸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이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없었다의 사례로 뭐가 나왔네? 씨름. 김홍도의 씨름은 뭐가 없다? 명암법이 없다. 다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암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예로 네가 나왔다고. 답은 명백한데. 계속 읽을게요.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숨어버린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선묘에 의지해 선에 의한 묘사에 의지해서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 전통 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없다. 동양 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의도적으로 안 넣어. 왜?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제감을 높이는 것. 이것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온 동양회화의 전통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양 얘기고 이 얘기는 동양 얘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양은 뭔가 사실성, 실제감, 명암 이런 거 되게 중시했는데 그런데 동양은 사실성, 실제감 안 중요해. 뭐 중요해?
정신성. 그래서 정신성, 선, 정신성 이런 거 훨씬 좋아했다라고 대비시켜놨어요. 그리고 하지만 현상의 원리로서의 음양의 조화를 추구해온 역사가 시사하듯 물리적인 빛과 그림자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 조화와 원리에 대한 관념은 화포에 진하게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실제 명암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관념은 물들어 있었대요. 사실의 묘사보다 정신의 표현을 중시한 까닭에 우리는 이런 것보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동양에서요. 빛과 그림자 이처럼 정신의 현상으로만 녹아 있었다. 선을 통한 정신의 현상으로 녹아 있었다라고 소개했어. 그래놓고 그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명암 표현이 어렴풋이 시도가 되는데 이때서야 명암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북경으로부터 명암법, 원근법 등에 기초한 서양화법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다. 김두량의 견도, 이희영의 견도에는 뭐가 있었다? 명암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선택지 확인하죠.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에서 명암 표현 없었다. 김홍도의 시즘에는 뭐가 없다. 명암법이 없어.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라고 말할 것이 없고요. 세 번째,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제감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번째, 동양 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읽고 왔어. 명백하게 확인했어요. 정답은 2번 찍어요. 계속 가요.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엄청 많이 했다. 비슷한 지문도 했다. 그죠?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작품은 최돈성이 쓴 애국가라는 개화 가사입니다. 이게 개화 가사인지 알고 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비문학처럼 충분히 풀 수 있어. 다만 한 가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 한자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태평이 뭐야? 그죠? 국가의 태평인데 나를 말을 넣어줘야지. 가안락이 뭐야? 집안에 편안하고 뭐고 즐거움이겠지. 근데 안 넣어주니까 더 오히려 어렵게. 그래서 사실은 한자를 넣어줬으면 훨씬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적절한 거 고르래요. 1번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필요 갖고 있군. 그러니까 다 나가린데 하나만 바른 소리니까 바른 소리 하나만 사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존중할 것 이런 내용이 있나. 두 번째, 위급한 나라의 형세가 구체화돼야 돼. 그리고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 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국강병, 나라가 부자되게 하고 국가가 강해지는데 노력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네 번째,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찾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 찾으러 가봅시다.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 독립 기뻐하세. 건양이라는 원년 1896년에 쓰기 시작했다면서요. 국사공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 독립 기뻐하세. 기뻐하자.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지간 사람 되어 진충 충성을 다하고 보국 나라를 뭔가 보호하는 것이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 길을 높이다세. 나라 도울 생각으로 시종교일 처음부터까지 같은 마음을 먹어보세. 부녀경대하고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 부녀경대가 뭐야? 대학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한자를 안 주니까 정말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부녀자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공경하게 대우해라. 공경해서 대우하고 자식을 교육하고 이걸 사람마다 다 해라. 집을 갖기 흥하려면 나라를 먼저 보존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존하기 자나깨나 생각하세. 나라 위에 죽는 죽음 영광이지 원한 없네. 국태평 나라가 평안하고 가안락 집안이 안정되고 즐거운 것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문명계와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말과 일과 같게 뭐지? 언행일치. 마지막에 언행일치가 살짝 등장하기도 했네요. 너는 제가 개화 가사를 했죠. 사사조 사음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하나 둘 셋 넷 사음보로 읽는 가사의 형식의 내용은 개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대토종국 건양 원년이다. 기뻐하자. 그러면서 나라를 어떻게 뭔가 도울 것인가 애국심을 뭔가 고취하는 개화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가사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4번부터 갑시다.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있다 없다? 없어. 서구적 가치관이 겁나는 상황 있다 없다? 없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이런 내용이 없어요. 부국강병을 노력하자. 사실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나라를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엄밀하게 따져서 구체적으로 자꾸적으로 부국강병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부국강병하게 나라를 돕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너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 내용이 없어.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한 대목이 있다 없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급해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언행일치가 살짝 있었으나 이건 함정이고 이게 없어. 그러면 뭐 찍어야 돼? 여성 존중 찍어요. 어디에요? 본문 닫아서 확인합시다. 여성 존중 어디에요? 분여 경대. 그러니까 사실은 한자를 주었으면 훨씬 더 쉬울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분이 꼭 이게 아니었어도 나머지가 아니어서 너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어려움이 없었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17번 문제 갑시다. 많이 했다. 정말 많이 했다. 많이 했다. 엄청 많이 했다. 자, 17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 역시 불일치 혹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헛소리가 하나 있다. 그 헛소리를 잡아내요라는 뜻인 거죠. 선택지 확인하죠. 펠럼시스트. 아, 말 어렵다. 펠럼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두 번째. 하천이 커뮤니티 중심이었던 과거. 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는지. 다음 세 번째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수도 시설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네 번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펠럼시스트의 예이다. 아 힘들어. 자 읽어보고 올게요. 펠럼시스트란 원래 양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개 겹쳐서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귀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쓰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로 인해 이전에 쓴 글자 위로 새로 쓴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 이 선택지 하나가 해결됐죠? 건축에서는 이러한 펠럼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양피지 위의 글자 흔적에서 나온 말인데 네가 건축에서 뭔가 과거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걸 설명하는 원용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야기를 해줘놓고 그것에 예로 뭐가 나왔네.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이 바로 너의 예다 라고 얘기한 거지. 해놓고 조선시대 한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재하였대. 상수도 먹는 물과 관련이죠. 하수도 오수와 관련이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부재했대. 하지만 물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인 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당시 주거들이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대. 당연하지. 물을 먹기 위해서 이제 하천을 따라서 이 주거가 형성됐겠죠. 실개천 주변으로 주거들이 늘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사람과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주거에 따라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 옆에 주거가 생긴 것도 필수적이고 그래서 주거 옆에 도로가 만들어진 것도 필수적이네. 그래놓고 수변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하천을 상하수시설처럼 사용하는 그래서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 앞에 내용을 쫙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물 옆에 주거가 생기고 당연히 그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도로가 생긴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걸 커뮤니티라고 받아주고 끝냈어요. 그래놓고 그러나 뒤집죠. 그러나 이후에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뭔가 더러워.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해서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강북의 도로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불구불한 자연하천과도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커뮤니티가 간선도로에게 나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구불구불한 하천을 따라서 사람들이 주거가 형성되게 되고 그 옆에 도로도 생기게 되었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구 밀도 높아지고 위생 문제 심각해지고 자동차가 급증해서 이 부분의 대부분을 뭔가 자동차 도로로 쓰게 되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자동차 쓰게 되고 더불어 간선도로가 등장하면서 원래 형성되었던 커뮤니티가 바로 간선도로에 나눠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볼게요.
펠럼시스트는 양피지를 제어해서 보여지는 현상 말한다. 설마 이걸 못 찾진 않았겠죠? 더불어 자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 공간에 영향을 미친 뭐다? 너의 얘다. 명백한 얘기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해요. 그런데 하천이 커뮤니티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뭐하고 있다? 나누고 있다. 앞에 명백하게 문장 확인할게요. 자 마지막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가 간선도로에 의해 뭐하게 된 것이다? 나눠지게 된 것이다. 명백하게 네가 있었어. 그러니까 몇 번을 찍어야 해요? 3번 찍고 설명해줘요. 왜 나가리예요? 왜 나가리예요?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뭐가 주변에 형성된 거? 주거가 형성되고 그 옆에 도로가 형성된 것은 필연적이었지. 다만 그것 때문에 자동차 도로가 된 게 필연적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동차 도로가 된 건 뭐였죠? 그러나 뒤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심각해지고 이게 급증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게 필수 조건이어서 그래서 자동차 도로로 바뀐 거니까 다시 가볼게. 선택지 너는 너무 비약이야. 중간 비약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네가 필연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정답 그래서 3번을 찍었어야 해요. 그래서 내용상 너무나 명백했고 네가 남으니까 너를 찍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8번 문제 갑시다. C 문제네요. 그나마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을 뻔했는데 김영랑이 하필이면 독을 차고가 나왔어. 자 김영랑 아주 영롱한 언어를 가지고 언어에 좋다하게 신경 쓰신 분인데 내용이 다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진짜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우리한테 물은 건 이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걸 찾으래. 그러면 시적 화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봐야죠.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신선한 독이래.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그 독이 선뜻 너도 해야 할지 모른다 라고 심지어 벗을 위협합니다.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다 마주 가버리면 다 죽으면 억마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자라져 모래알이 될 것인데 인생은 허무한 것인데 독은 차서 뭐 하겠니? 라고 누가 말한 거게? 친구가. 그러니까 벗이 회유하는 거예요. 벗의 회유. 이방원의 하여가 같아. 그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노래 같아. 그러니까 야 너 독 안 차고 살아도 어차피 그냥 죽는 게 인생이야. 그냥 인생이 허무한 거야. 거기서 뭐 할 거야? 라고 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나가 답을 하겠죠. 내 세상에 태어남을 원망 않고 보낸 어루 하루가 있던가? 나 태어나서 항상 내가 태어난 걸 원망했어.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가 바야로 내 마음을 노림해. 내 마음을 노린데 내 산채에 짐승의 밥이 되어 찢 키우고 할 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어차피나 이리 승냥이에게 물어 뜯길 텐데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어. 그래서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 영혼만은 건지겠어 라고 지금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갖고 볼 날이 없었어. 네 말처럼 인생은 허무한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내 앞에 덤비는 이리 승냥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일제지. 어떻게 알았어? 김영랑은 몇 년대를 대표하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문학파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겠지. 내 마음을 노림해. 내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라 내 맡긴 신세야.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 독을 차고 뭐 하겠어? 대결하겠어. 굉장히 대결적이야. 대결적이면 가리라 의지적이에요. 그리고 마감날 내 외로운 혼 건지겠어. 되게 굉장히 저항적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은 게 뭐냐면 되게 의지적이고 대결적이고 저항적인 화자가 있으면 결쳐서가 포인트인 거예요. 찾으러 가요.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너무 많이 봤어. 누구 시조예요? 원천서. 그지? 흥하고 망하는 게 운수에 있으니 고려 유적지가 지금 가을 풀로 가득하대. 뭐 했다? 망했어. 500년 왕업이 500년 고려의 왕조의 업적이 한낱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에 달려 있으니 석양 해도 진다? 상승하강 하강 완전 슬퍼. 지난해 계기 그래서 눈물겨워하고 있잖아. 네 글자로 불러줘요. 맥수지 탄이지. 그치? 답 아니야. 내 언제 모시나야 님을 속였간디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다. 자, 내가 언제 신뢰를 지키지 않았기에 내가 언제 님을 속였길래 달도 자는 깊은 밤에 임 오지 않고 계신가요? 추풍에 지는 입 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오. 무슨 뜻이에요? 가을 바람에 지는 입소리가 나는데 뭐 같다? 네가 오는 소리 같다. 누구 기다리고 있구나. 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누구겠네. 황씨 언니지 뭐. 황진이 언니가 임을 기다리는. 우리 문제 풀면서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임을 기다림이니까 정서랑 같다고 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시 보러 가요.
한후 오빠 시조 알죠? 여러분 봤죠?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밴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자, 집방석 동그라미 세모예요. 세모죠. 왜요? 자연의 반대야. 지금 자연에 너무 좋은 게 있어. 여기 앉을 수 있어. 인위적인 거 꺼내지 마. 솔불 켜지 마. 왜? 달. 야, 저렇게 환한 달이 뜨는데 웬 인위적인 거니? 즉, 난 뭐 좋아? 자연 좋아. 인위적인 거 싫어. 아해야. 박주 산책. 막걸리와 산나물일 망정. 없다 말고 내어와라. 나 어디 있어? 자연에서 뭐 하겠다? 한잔 하겠다. 뭐 자연에서 즐기고 있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뭐 우주적이지도 않고 뭐 저항적이지도 않고 게임 끝났어. 그죠? 누구시죠? 삼문이 오빠.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양산 무슨 법? 중의법. 진짜 산 이름이기도 하면서 뭐다? 수양대군 바라보면서 백이숙제를 하나노라. 백이숙제 어떤 사람이에요? 숙제 안 한 사람 아니고 미안해요. 갑자기 아저씨가 튀어나왔어요. 자, 이 사람 누구냐면 주나라 임금이 자기가 섬기던 임금을 쳐서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산으로 가서 올라갔잖아요. 가서 뭐 했어? 고사리 캐먹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서 삼문 오빠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야, 니네 굶주려 죽을 진들 채미 고사리를 캐먹었어? 그렇게 해먹었어? 캐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비록 그게 야채인 거지만 누구 땅에 난 거니? 난 뭐 하겠다. 그냥 굶어 죽겠다. 매우 뭐하다. 의지적이다. 절개를 보이고 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아주 명백한 녀석을 주었죠. 정답 4번이에요. 19번 문제 또 이어갑시다. 뭐 너무나 많이 자랑이 지나가고 있어서 굳이 제가 말로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19번 문제 가봅시다.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 그만 나와라. 너무 많다 보니. 자, 19번. 기역 리을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호를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무슨 언어학의 공리이다. 진짜 멋진 문제 아닙니까? 진짜 멋진 문제 여러분. 자, 공리가 뭐예요? 공리가 뭐예요? 자, 뭔 말이에요 이게?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론이다. 라는 뜻이란고. 자, 얘 무슨 공? 함께공. 얘는 투게더야. 투게더 이론을 여기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꼭 알아듣는 글자 요 공자와 요 공자가 있지. 얘 이름은 공평할공, 공변들공. 이게 뭔데? 퍼블릭이라고. 퍼블릭, everybody, every person. 얘는 그냥 투게더, just together. 함께하는 이론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이론. 네가 와야지. 그러니까 공리에서 나를 냈어요. 몰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 또 널리 알려진.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가 뭐구나? 형식과 내용인 거야. 그죠? 그러면 자의적이다. 자의적은 무슨 자의적이지까? 스스로의 뜻의 자의예요? 제멋대로의 자의야? 제멋대로. 그러니까 자기 뜻을 나타내는 적이 아니라 방자하다. 제멋대로 할 때 자자가 여기 와줘야 돼. 제멋대로 자의적. 그 자의적 할 때 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했었죠? 몰라다 칩시다. 이것 또한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상식이 뭐예요? 항상 아는 것. 그치? 항상 상자 알식자. 명백하게 항상 알아야 되는 그게 상식 아니야. 더불어. 자,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형식과 내용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관성 할 때 무슨 연자 줬네? 인연 연자.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인연이다의 연관성이 아니고 관련. 친절하게 관자를 줬잖아. 관자를 쓰니까 뭐 넣어야 돼? 련자가 넣어야지. 관련. 아내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가요. 얘는 지금 문 안에 들어있잖아. 네가 연결돼 있다 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이렇게 꽉 묶여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름 뭐라고요? 관. 네가 이름 뭐라고요? 련. 그럼 네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읽어요? 연관이야, 연관이야. 연관성. 뒤집어 읽으면 관련성이라고 읽겠지. 그때 네가 와줘야 해.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든가 너를 명백하게 알든가. 이게 우리 신의 한수 베이식 편에서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주 기초 한자라고. 기초 한자를 답으로 주고서 나머지 살짝 헷갈리게 하려고 지문 조금 낯선 거 가지고 왔을 뿐 진짜 좀 쉬웠다. 그러니까 사실 한자 문제가 이번에 빈도가 많지 않고 양도 많지 않고 어려움도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요 문제 하나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데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한자도 차근차근 꼭 공부하셔야 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얼마나 많이 이제 베이식에서 찾아와서 베이식에서 그쵸? 계속 가볼게요. 너무 많이 해서. 자, 이제 잘난 척 그만하고 마지막 문제를 풀어라.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20번 문제 정리하도록 하죠.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거를 하나 골라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선택지 확인하죠.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자, 기관이 컴퓨터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함인지도 봐야 돼요. 두 번째, 미래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가 뭐냐?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가 뭐예요? 올리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학자가 여기 참여하는데 그 의미와 가치는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 세 번째,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네 번째,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집단 지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나가리가 하나예요. 나가리 고르러 가요. 읽어볼게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갑자기 정부와 기업 얘기를 하면서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결정의 질을 어서 많이 듣는 얘기네.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합적인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 이 앞에 입법은 선택지 확인합시다. 자, 정부와 기업 얘기 몇 번이에요? 확인할게요. 몇 번 얘기? 3번 얘기지. 그치?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예측력 개선해야 된다 생각한다. 확인했어. 또 갈게요. 그 결과 기관은 뭐라고?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몇 번 선택지? 몇 번 선택지? 확인할게요. 몇 번? 1번. 그치? 1번.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킨 것이 적시의 지식을 제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집단지성 시스템이다. 이는 인간의 두뇌, 지식정보 시스템 등의 개체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집단지성 시스템을 이걸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보건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너무 쉬웠다. 몇 번 선택지? 몇 번 선택지? 선택지 보여주겠다 해줘요. 몇 번? 4번. 그치?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너도 해결이 됐네. 몇 번 남네? 넌가? 그죠? 아닌가? 넌가? 네가 남았구나. 네가 남았네. 그죠? 2번 남았죠? 네가 나가린가? 확인해 봅시다. 그러기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결정자들은 미래학자에게서 단순히 전망 보고서나 브리핑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와 재미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보 지도자 의사결정 과정에, 자 다시, 정보 지도자 의사결정 과정에 미래과학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죠? 여러분 찾아줘요. 시작.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단순히 브리핑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라고 앞에서 얘기해 줬다고.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뭐라고 했나? 뭐라고 소리를 했나? 선택지 한번 확인합시다. 선택지. 미래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혀 헛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명백하게 너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문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시험장에서는 참 압박감을 풀면서 느꼈는데 문제의 난도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단히 높다라고 말할 문제가 아주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평상시에 시간을 측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꽉 뭔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었나, 이런 훈련이 얼마나 있었나,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른 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팁을 내가 얼마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었나, 또 우리가 문법 아주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풀 수 있었나, 또 한자어 문제, 한자성어 문제가 많진 않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나, 스스로를 점검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잣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 국가직 합격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정말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강력히 소망하고요. 또 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공부에 적용할 것인가 계획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내가 약한 것, 내가 강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 다음 시험에 철저한 대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직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그리고 국가 시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합격의 기쁨이 꼭
함께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번 특강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